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7월 17일 오늘은 제76회 제헌절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기본권 보장,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원리 등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이 바로 헌법 속에 담겨 있으니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입법 행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이런 여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의 악령이 되살아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면서 극한 대립 속에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은 제76주년 제헌절 기획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개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노동부 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시죠.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학자로 앞서 소개해드린 이상수 상임대표와 함께 지난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죠.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헌법을 연구하신 정치인이시죠.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시고요.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시민들은 제헌절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개헌은 좀 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맞게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를 예를 들자면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잖아요. 특권 같은 게. 그런 부분도 좀 제한을 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준이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4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4년을 준비할 수가 있고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다음이 있다라는 시간들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현재는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과연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개헌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변경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좀 봐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항상 불체포 특권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신이 아니니까. 국회에 가면은 초심을 잃고 전부 다 이득을 따지는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는 거가 문제고 그렇게 된다는 거에는 결국 기득권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세비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봉사직으로 결국은 상권이 명확하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권 분리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원내각제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거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이겠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제헌절 날 그 뜻을 깊게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먼저 우리 오늘이 이제 제 76주년 제헌절인데요. 네. 법치국가에서 헌법의 의미 무엇일까요?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치국가에서 헌법이라고 하면 이 국가의 권력을 잘 조절해서
그 일종 국민의 어떤 그 보호막이 되는 방패 역할을 해야 될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는 정반대로 국민을 약간 그 어떤 의미에서는 억압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그 상반된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예. 정말 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박 차장님 헌법의 의미 한 번 더 되새겨 주시고요. 또 87년 이후에 37년 동안 헌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지돼야 될 그런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은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받습니다. 헌법의 의미 또 바뀌지 않는 헌법에 대한 시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오늘이 제헌절 아닙니까? 네. 1948년,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불과 그 짧은 시간에 제헌헌법이 무슨 한계는 굉장히 많았어요. 모순 투성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건설했다는 하나의 그 헌법 정치적 문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합의해가지고 대부분 법률이 국민 투표를 중요한 절차로 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만큼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이 갖고 있는 최고성이라든가 그 규범성, 정말 국가의 근본을 다스리는. 그런데 이제 그 헌법이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라는 게 상징인데 헌법이. 예. 북한에는 헌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조, 2조, 3조 조항은 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은 민주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헌법이 없다 그래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시대에 맞는 과연 민주적인 헌법이라 볼 수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1987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추억의 영화 응답하라 1990년 그 드라마 보면은 정말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 온눈 입도 그러고 전화 공중전화기도 그러고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뭐 AI 요즘 이야기 안 하고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 시대상을 못 담았을 뿐더러 결정적인 것은 그 당시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60의 항쟁을 해서 정치권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5년 단임제로 하자고 했는데 장기 집권은 막았는데 독재는 못 막았어요. 지금 민주적인 절차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권력 이건 민주적으로 좀 우리가 순화시켜야 되고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4년 중임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개헌이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뭐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꼭 해야 된단 말이 뭐 국회에서 이야기를 안 한 사람을 다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이야말로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전 의원께서는 그럼 좀 역사를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1987년에 이제 직선제 개헌 또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었는데 그 1987년까지 오기까지의 6공화국까지의 가장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개헌의 과정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이제 망라해서 역사적으로 큰 그 의미가 있다, 좋은 의미, 나쁜 의미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째는 당연히 개헌이 아니라 물론 재헌이지만 헌법 제정. 좀 전에 박상철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48년도 건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자유민주공화국 또 자유시장 경제를 정체성으로 해서 출범시킨 그 바람에 오늘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자유번영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됐다는 점에서 당연히 건국헌법, 헌법 제정이 가장 첫째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는 유신헌법이 그 당시로는 이제 안팎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안보적 어려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력을 결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은 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제한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또 억압하고 그 밖에 비상 그 조치를 일상적으로 해서 대통령의 명령이 사실상 헌법에
기능을 하는 그런 예. 비민주적인 체제 그리고 이제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가져왔다는 그런 이제 폐해가 있었죠. 민주주의에 크게 보면 입헌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던 그런 그 개헌이었고 예.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87년도 민주화 개헌. 예.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민주화 투쟁의 결실 그걸 모두 다 이제 담아가지고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가 더 확대되고 인권이 더 신장되고 경제적인 인권, 사회적인 인권 더 신장되고 무엇보다도 5년 단임제로 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평화적인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된. 그래서 그 헌법 때문에 예. 오늘 우리 이런 선진국을 바라보는 이런 그 국가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토대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 진화되어 오면서 그만큼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해왔다. 이 대표께 여쭙고 싶은 것은 87년 직선제 개헌 5년 단임제가 큰 우리 역사적 수레바퀴의 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는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 정치적인 뭐 산업화 정도로 끝이고 독재적인 그 분위기가 그 난무할 때 예. 그때 우리는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그 주장하면서 특히 이제 이 좀 정부가 좀 보다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하여튼 좀 정권이 제대로 교체되는 바뀌는 이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6월 혁명에 의해서 6월 그 시민 혁명에 의해서 달성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했는데 단 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름대로 일정한 어떤 그런 그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일관성 같은 걸 찾아왔지만 예. 내용적으로 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고 특히 그것이 그 당시 정치를 주도했던 상김이 자기들 개인의 어떤 그 권력을 갖다가 한번 그 잡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택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내용이 뭡니까 부실하고 맞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군요. 가장 큰 이제 문제로 든다면 재앙적 대통령제가 되면서 승자 독식 구도로 가면서 예. 완전히 사회가 그 묘하게 헌법이 아닌 비헌법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헌법을 이야기하고 또 헌법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할 땐 권력구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세 분께 과연 이 5년 단임제에 대한 평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5년 단임제에 좋았던 점도 있겠지만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또 시대에 맞게 우리의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박 차장님.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6년째 헌법 개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08년까지는 5년 단임제가 그래도 장기 집권을 맞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호언론자도 제법 됐었어요. 그런데 2008년 기억나실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 예.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말하면 뭐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책임을 지고 제가 한번 그걸 그 전국적으로 운영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하면서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결국 정치권에서 그럼 다음에 할 테니까 임기 말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당시 야당하고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개헌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입니다. 네. 그렇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예. 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해야 되느냐? 4년 중임제 지금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4년 중임제를 한다면 다음에 또 선거가 있는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 같은 행동을 취할까? 아닐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은 보면요. 그 시대에 가장 시대 정신을 맞는 대통령을 뽑아왔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님자를 안 붙여 죄송합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런데 그분들이 훌륭한 분을 뽑아놨는데 다 마지막에 레인더 현상이라든가 정치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이건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이건 근본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5년 단임제는 정말 5년 동안에 소신껏 한 게 아니라 5년 동안 마음대로 해버리는 특히 네. 정당이라는 것이 권력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단임제를 해놓으니까 그분들이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명을 바꿔버리거나 안에 주류색을 바꿔버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예. 마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절의 모습이 5년 단임 행태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정상적인 정당 정치마저도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적인 걸 하기 위해서 정당을 살려내고 4년 중임제를 하면 그러면 내각제도 좋지만 국민들이 직선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저 성취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그런 권력을 국민들이 내놓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대통령에 있어서 좀 더 진보 진화된 것이 직접 뽑기는 해야 되니까. 네, 4년 중임제가 제일 네.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상당 부분 좀 합의된 내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잠시 있다가 다시 또 중임제만 놓고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조진 전 의원께서는 이 5년 단임제 어떻게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치 보복도 계속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지기도 했을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하시는지요? 1차적으로는 이 제도가 갖는 한계가 있죠. 그 멀리 내다보면서 장기 플랜을 못 짜는 것, 국가 경영에 있어서 긴 안목에서 그 그랜드 플랜을 짜지 못하고 눈앞에 이 현안을 처리하기 급급하면서 5년을 지내버리는 것.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권 교체는 좋은 일이었는데 그 교체되는 정권 사이에 여야 간의 교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같은 당 안에서 보수 정당 안에서 정권이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예. 이 진보 야당 안에서 정권이 바뀌는 경우조차도 계속 단절이 되는 거예요. 국정의 단절. 좀 전에 정치보복 말씀하셨지만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서로 적대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고 같은 당 내에서도 단절이 되버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당대당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권하고 나면은 지난 정권 남의 당일 때는 더 혹독하게 하고 같은 당 안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모태가 된 지난 정권까지도 그렇게 지우기 하고 청산 작업하고 단절 작업하면서 정치 국정도 단절이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과거를 부정하고 단절하는 그 대통령들은 정치 입지가 계속 좁아져 왔어요. 야당은 당연히 적이 돼버리고 당내 우군조차도 또 이제 반대 세력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가 실종돼 버리고 불안정해지고 투쟁의 정치가 돼버리는 그런 점들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오늘 있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행정 기능이었거든요. 대한민국 행정부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부였는데 행정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공무원 조직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점들이 이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보다도 삼김 정치 이후에 삼김 정치까지는 민주화 투쟁기였기 때문에 집권하기까지 뭐 가신 정치도 하고 뭐 동교동 정치 뭐 상도동 정치 이렇게 해오고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틀은 못 갖췄는데 삼김이 뜨라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민주정당 체제로 가고 그 안에서 지도자를 길러내고 정치적으로 훈련된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화 타협하고 협상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꽃을 피워야 되는데 단절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투쟁 일변도에 평생 운동했던 학생운동, 노동운동했던 투쟁했던 사람들이 또 오고 이쪽은 정치를 모르는 테크노크라트들이 오고 양쪽도 한쪽은 정치를 모르고 한쪽은 정치가 아닌 투쟁에 몸이 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대통령들은 정당 이 정치권 내에서 길러낸 훈련된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이 계속되면서 이 5년 단임 체제가 더 부작용이 더 폐해가 더 많아지는 쪽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네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표님. 보면요. 네. 처음에 상임 그런 분들은 다들 그 정치도 고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제도가 너무 짧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컸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 단임제이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어떤 국가적인 비전을 세워서 예. 그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안보도 안보도 안보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그 분위기가 국가의 어떤 그런 그 비전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책임 정치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뭐 좀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제도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책임 정치가 됐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5년 동안 했는데 그 동안에 한 것도 처음에 1년은 또 그냥 그 날아가고 마지막 한 2년 날아가면 결국 한 3년 동안 정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책임 정치가 돼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큰 원인이 아닌가. 제도가 원인이 아닌가. 사람보다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 5년 단임제는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37년간이나 5년 단임제를 해보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박상철 차장께서도 4년 중임제 말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미국을 모델로 하는 경우인데 미국은 4년 중임제입니다. 어떤 장점 또는 또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일 수도 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 주시는지요? 그 미국이 이제 권력 분립이 견제가 좀 제도상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중심의 정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중심의 정치가 생겨서 각 당에서 후보를 만들어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예.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선을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리고 후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책을 가지고 가요. 또 4년 후에 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4년 후 하다가 그냥 장기적으로 들어가 버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뭐냐면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 준비하느라고 소신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할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6년 단임 제한을 1826년부터 150회를 갖다 제한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부결이 됐어요. 단임 제한이. 네. 계속 4년 중임제로 현재로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단임제는 대통령이 선출될 때부터 권력 누수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와 대응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분할 정부 야대 요소가 돼버리면 예. 그 기간은 더 연장되기 때문에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4년 중임제를 했을 경우 그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생기거든요. 예. 정당이 민주주의적으로 조금씩 진보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실제 정당이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꾸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름은 놔두고 간판은 놔두고 안에 주방장 다 바꿔버립니다. 예. 음식이 바꿔져 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에 의한 정치는 바로 이 독재라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 보완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국민들한테 이거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각제하고 대통령제인데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선뜻 손에 잡히지 않은 카드죠. 직접 뽑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자 4년 중임제로 왔을 때 과연 패단은 뭐가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조차 현재 제도를 유지하자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상임 중임제로 넘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어떤 독선 정치를 좀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영 교수님. 그 제도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데
그 현재 정치 문화 풍토 또 정치 국민들의 정치 의식 또 국회나 정당의 어떤 정치적 관행 또 정치의 플레이어 주역인 대통령과 또 당의 지도부와 또 국회의원들 또 국회 지도부 이런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5년 단임이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그냥 마음 비우고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내 욕심낼 게 없으니까 5년 안에 내가 충분히 봉사하고 여기서 내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예. 업적을 남기고 가야 된다. 다음 있으면은 다음 욕심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도 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다른 그걸 할 수 있지만 그게 예. 없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할 수 있는데 마음 안 비운단 말입니다. 제도를 보면은 마음 비우고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리고 중임이 되면은 다음에 또 표를 얻어야 되니까 국민들을 의식을 하고 첫 번째 임기 때 예. 국민들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책임 정치. 단임이면 그런 다음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제 지적이 있는데 사실은 5년 임기 동안에 레임덕 없이 이 통치 권력을 제대로 이렇게 탄탄하게 가져가고 국정 그 추진력을 가지고 가려면은 다음에 있건 없건 간에 국민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대통령실이 역대 대통령들이 맨날 여론조사 왜 들여다봅니까? 여론조사 국민이 나를 국정을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국정 운영에 힘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말하면 얼마나 먹히고 공무원들이 움직이는가 정치권이 움직이는가 딱 그게 달린 거거든요. 다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임 이 임기 동안 내가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국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이런 지지율을 맨날 안 볼 수가 없고 지지율 올리는데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은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지지율 떨어지면은 당장 자기가 힘이 빠지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단임이라도 결국은 그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지지를 더 받도록 그냥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렇게 길이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맨날 지지율 떨어지고 그 길로 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박 선생님께 안 여쭤볼 수 없죠. 네네. 이제 네. 제도의 문제를 제가 좀 강조했는데 예. 미국의 만일에 그 제도가 애국에 수출될 때는 죽음의 키스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그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미국에는 되는데 다른 그것이 나라에서는 뭐 만일 바다 건너가면 힘들 것이다. 죽음의 키스가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미국은 여러 가지 상권 분립이 돼 있어 가지고요. 우선 국회가 이게 약간 제어할 수 있게 돼 있고 양원제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뭐 사법부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그 뭐 제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권력이 이렇게 분립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권력이 분립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일에 그 제도가 들어오면 완전히 독점적으로 뭡니까 권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처럼 가더라도 좋다. 상권이 완전히 분립되고 모든 제도가 좀 이렇게 서로 균형을 갖추는 그런 상황에서 된다면 모르되 지금처럼 같은 제도 속에서 한다면 역시 한 사람이 독식하는 권력을 농단하는 그런 제도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조혜진 전 의원께서는 사람의 문제지 5년이냐 4년 플러스 4년의 문제겠느냐 또 우리 이상수 대표께서는 사법부라든지 또 국회 권력이 이렇게 잘 분립이 돼야 되지 자칫 5년 힘들 걸 그럼 8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자, 박 선생님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는데요? 근데 설마 조혜진 의원님도 사람을 그렇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 5년 기간 때문에 소신껏 정말 뭐 나중에 정치 끝나고 나서 또 보지 않고 선거 뭐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래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참 정말 국민들이 정말 저 능력 없는 사람 뽑은 건 아니거든요. 제도적으로 자기 정치에 욕심을 부려본다 이 말이죠. 그걸 최소한 막아야 된다는 제도적 장치가 4년 중임이고 또 다른 제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4년 중임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권한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 조항을 보면요. 유신헌법하고 5050 헌법하고 지금 이 구차기원 헌법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지방자치. 어허. 깜짝 놀랄 겁니다. 자꾸 하나 안 틀립니다. 헌법 개정하면서 그런데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불완전한 헌법입니다.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야가 최초로 합의된 헌법이 우리 현행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전문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뭐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5년씩 일로 상임이 돌아가면서 하면 20년 잡아서 그래서 5년 단임제 했다. 이런 뭐 낭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임 중임제로 바꾸면서 특히 국회, 입법부, 그다음 사법부의 독립 이 권한을 소위 말해서 옛날 이야기죠. 상권 분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인사위원장이 누군지 압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 대부분에 갈 사람도 인사위원장 걸쳐서 가는데 이게 지금 상권 분립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까 우리 이상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법률안 제출권이 우리는 있어요. 이거 정말 옛날 잔재입니다. 상권 분립됐으면 법은 입법부는 뭐예요? 국회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책임지고 만들고 그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서로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이 또 대통령한테 다 있고 다만 5년 단임제라고만 끊어놨기 때문에 이 뱅크가 더 있다.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면서 4년 중임제를 하고 아까 제가 자꾸 강조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슈퍼맨 같은 훌륭한 대통령보다도 국민들과 호흡하는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빨리 뿌리 내리는 데는 5년 단임제는 정말 불가능하다. 4년 중임제를 가져야 된다. 그 4년 뭐 이런 게 깔려 중임제를 있습니다. 하더라도요. 예. 하더라도 요즘 어떤 얘기가 있냐 그러면 결선 투표제를 하자. 아 대선을 네.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하면서도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약간 좀 그 권력을 제어하는 예? 혼자 독식하지 않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좀 만들자 이런 이제 하나의 수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좀 이 현재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바꾸어서 좀 같이 나눠가는 제도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예. 저는 그 사람의 문제, 정치 풍토의 네. 문제, 이 부분이 그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들이 정당 안에서 정치 조직 안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온 정치적 소양이 훈련받고 정치민주주의, 의회주의 훈련받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는 거 훈련받고 절충하는 기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술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예. 이렇게 되는 이 풍토가 그대로 되고 또 그런 대통령들이 그런 마인드로 해서 결국은 국민 무시하고 여론 무시하고 민심에 거스르는 행동 그냥 막 제왕적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임기 절반도 안 돼서 벌써 지지율 뚝뚝 떨어져 버리고 네. 국정 동력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그런 이게 곤란한 변화가 없으면은 4년 중임할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4년도 길다고 그러는데 지금 5년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예. 못 기다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4년도 길어요. 4년 채우기도 힘들고. 말씀 도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뭐 당연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누구든 조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헌법도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전 의원께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할 때 대통령 제도가 5년 단임제였으면 좋겠습니까? 4년 중임제였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내각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각제를. 대통령제를 전제한다면은 4년 중임제. 5년 네, 단임보다는 4년 중임제가 좋은데 그 박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을 확 줄여야 됩니다.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8년을 할 수 있다고 말해버리면 이거는 악몽이죠.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8년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면은 기회를 보장해 주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권한을 줄이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세가 분권이기 때문에 권력 분산이고 예. 또 협치를 누구나 다 갈망하고 있고 또 다양한 우리 그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 제도 또 다당제를 비롯해서 이런 다양한 정당 또 다양한 정당끼리 연합하고 하는 그런 정치를 구현하려면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다단계로 하면서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시대에 맞고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자, 내각제 의견도 있으신데 네.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 4년 중임제로 좀 의견을 주제를 좁혔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정 대통령 또 부통령입니다. 우리도 이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의견이 좀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 어느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이제 정부통령을 했을 경우 뭐 대통령 부재 시 또 부통령이 승계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같은 통합의 어떤 예. 상징으로서 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제도로 가기가 좀 우리도 한국 정부통령 제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의회를 좀 권한을 좀 강화시키자라고 했을 경우 현재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말이 국무총리가 재청권을 갖고 있다 그러지 좀 미안하지만은 허수아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내치 의회와의 정치는 아예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역할을 하고 행정 수반에 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책임 총리가 한다라고 해서는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정한다거나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회에서 하나 결정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그래서 명실공히 상권 분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꼭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국민들은 그 양보 아직 안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가 안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따라준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내각제가 할 때가 됐다라고 말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제로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부통령 제도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둘 중 어느 하나도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또 4년 중임제 관련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확인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7809님. 마지막으로 헌법이 수정된 지 40년 가까이 된지는 몰랐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뀔 동안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그대로였다니 시대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51님. 5년 단임제로 국민들도 헷갈립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교육 할 거 없이 전 정부 정책은 모두 잘못된 것 마냥 싹 바꿔버리니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0643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제도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죠. 제도 타령 전에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098님. 개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정말 첫걸음을 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3님. 먼저 대권이니 집권이니 하는 말부터 없애고 이제는 내각 책임제로 바꿔서 대통령과 국망, 외교, 나머지 행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게 어떨까요?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님. 기후위기, 저출생 등 지금뿐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가 위험받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새로운 위기에 대해 대처하고 국민들을 보호할지도 반드시 헌법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헌절입니다, 오늘이요. 그래서 개헌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 헌법 입법기관인 국회 역할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해서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4년 중임제를 오늘 우원식 의장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도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제일 우리 그 시대와 또 대한민국 미래 선진국 진입에 맞는 체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제를 놓고 보면은 4년 중임제가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4년 중임제로 갈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된다. 그리고 국무총리 부분은 저는 이제 그 박 차장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4년 중임제로 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박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리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이원정부제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총리제를 아예 없애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무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없애고 전 부통령제로 가는 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까지 개헌이 말은 계속 있었고 시대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이 당리당략,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인데 그쪽에 이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 다음에 누가 집권하느냐, 뭐 지금은 심지어 대통령 권한 임기 단축 문제를 탄핵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대통령을 중간에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그 하나가 탄핵, 하나가 그 임기 단축 개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헌이 시대 변화와 국민들의 이런 그 바람에 맞추어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도 결국은 지금 매일 그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걸 이제 판을 크게 벌려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에서 입법은 지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막 그 넘기고 거부당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개헌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 되면 개헌이 그렇게 되면은 거의 내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치 풍토가 합의가 완전히 정치가 실종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해야 될 일은 뭐 개헌 특위 띄우고 뭐 어쩌고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정치 풍토를 빨리 바꿔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상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존하고 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개헌 이 화두를 던져야 뭐가 이게 진척이 되지. 안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조혜진 전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는 지금 현재 방법이 있는데요. 우원식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중임제로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한계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은 일종의 임기를 단축해 주라 하는 것이 깔려 있거든요. 임기 단축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4년 중임제를 받으라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에 4년 중임제가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도 말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께서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나라 입장을 고려한다면 내가 임기를 한 1년 줄이더라도 좋다, 4년 중임제로 가서 개헌을 하고 그 우리가 서로 간의 협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옮겨가자고 하면은 나는 그 대통령이 굉장히 그 위협을 세웠다 하나 자기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난 그래서 임기 단축의 개헌도 나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입니다. 또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지금 아까 조혜진 의원께서 내각제 얘기했는데 내각제로 가자는 얘기도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내각제에 대해서는 가장 또 반대하는 쪽이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로 이재명 그 대표가 큰 마음을 먹고 나라를 살리고 또 내각제 하에서도 수상이 되면은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좋다. 그 내각제로 가자라는 단안을 내리면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의 문제가 약간 완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보인다고 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죠 이제. 예. 난 그래서 양쪽이 전부 다 아주 그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예. 묘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 방향으로 뭐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다양하게 우리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4년 중임제 쪽에 네. 비중을 두고서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 시장께서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어떻게 평가를 하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현장에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분위기가 개헌을 하자라는 것을 의례적인 게 아니고 그 우원식 의장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제안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4년 중임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자. 일단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로 못을 박아놓되 사실 충분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전체로 논의를 해서 국회 내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하게끔 자기는 강력하게 국회에서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자기 다짐도 저는 했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어떤 용어가 나왔냐면 내용이 나왔냐면 실시 시기를 26년에 개헌을 하더라도 2032년에 적용하자. 이것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벌써 뭐냐면 차차기 때 발효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현직 대통령과 또 차기 미래의 권력도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 현행 헌법대로 갈 수도 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2032년이면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는 해입니다. 일치가 되면서 현재 대통령과 미래 권력을 지향한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꺼리낌이 없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꼭 윤석열 대통령만 아니라 이걸 임기 단축이라고 생각하면 선뜻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는 오픈을 저는 했다고 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만약에 정말 개헌이 되려면은 다수당 힘박 갖고는 다 안 되거든요. 여야 간의 합의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아주 구체적인 안 가지고 뭐 내각제가 좋을까 뭐 이현주 집정부 좋을까가 아니라 5년 뭐 중임제라면 중임제 딱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또 5.18 전문 수록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분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합의는 이제 맞지만은 실제 문구를 넣을 건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우리가 개헌이 되려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방해를 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고 유연하게 저는 제안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 공을 넘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물론 국회의장이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될 때 저는 비로소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헌특위 같은 거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준비할 거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헌 절차법. 개헌하자는 정식 말만 있지 절차법이 없어요 지금요. 뭐 그러는 것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과정. 네. 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 정치인들만 합의 봐서는 안 됩니다. 네.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런 것을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여야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정말 개헌이 되려면 그 국회의원들이나 양당의 뭐 지도자들이 오케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필요한 요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가느냐, 국민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느냐 하는 의미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장을 만들어서 예. 시민단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헌의 문제에 불씨를 일으키고 그래서 뭔가 나오지 않으면 나오면은 그 공감대가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국회로 전달되고 당 지도부도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예.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것 받으시오 저것 받으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에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그 논의 결과를 예. 양당의 지도부가 수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자, 개헌에는 뭐 또 권력 구조 개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양한 지금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건지 우리의 이 삼권 분립을 어떻게 결국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이상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길일 테니까요. 여기 관련해서 최근에 여야 간의 대치의 가장 큰 또 쟁점이 되는 것이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야기하는데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한편 또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이 다수당의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희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 거부권 관련한 개정 필요성요.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한두 번인가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대회에서 와서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먼저 행사한 게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이 법을 먼저 그 의결해가지고 던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 그 이전에는 그런 법 이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21대 22대 들어와서 막 하는 이런 입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입법이라는 거는 국회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해 가지고 행정부에다 넘기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던지는 규범인데 예. 그 입법부 전체 의사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의사만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뭐 타협도 없고 절충도 없고 뭐 3대 2로 뭐 섞든지 뭐 7대 3으로 섞든지 섞는 것도 없고 그냥 일방의 그 의사만 그대로 넘어오면 이거는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 그 국회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정파의 의사라고 보이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22대 총선 같은 경우에 의석수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국민 투표로 보면 5.4%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말하자면 좀 아주 크게 딱 자르면 5대5로 갈린 건데 그 이쪽에 5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의사만 가지고 입법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그대로 실행하라고 그러면 나머지 반대하는 5 국민은 이거는 국정에서 소외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표성의 문제를 그 민주당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가지고 행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좀 전에 말씀했지만 헌법에서는 권력 그 구조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권과 입법권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검사 완박이니 감사 완박이니 뭐 또 검사 탄핵이니 이렇게 하면서 행정권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고 그걸 또 특정 정파가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헌법 체계를 흔들면은 그런 데는 대통령이 그걸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거부권이 많이 이 입법은 그대로 두고 이런 일방적 입법은 그대로 두고 거부권만 박탈한다는 건 그건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고 만약에 이건 지금 전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보지만 만약에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려면은 입법도 제한해야 됩니다. 입법도 제한해서 그냥 단 몇 석이라도 많으면은 그 의석을 가진 정당 의사만 일방적으로 입법을 화시키는 걸 그 제한해서 의결 정족수를 가중시킨다든지 그래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할 수 있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잦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선후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마침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나와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하기 참 곤란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제가 전공법을 써서 한번 자체에 한번 그 토론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 헌법상 권한은 맞다. 그러나 법률안 거부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민주당에서 독선을 해서 하는 법률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한테 필요한데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 입장에서 정책하고 좀 안 맞아서 좀 불편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관계단체자들이 삭발하고 막 투쟁하고 막 그런 식의 장면이 많이 속출됐거든요. 그건 엄연한 의미에서 또 법률안 거부권의 남발이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 헌법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회 입법권을 강화시키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미국의 거부권 행사와 입법권이 국회에만 있는 것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정 편의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현재 정부의 계속성, 국가의 계속성이 중요한 거지 정부의 계속성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해버린다. 이것은 입법권을 너무 무시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둬야 된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명확한 표현하자면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함에도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에 해당된 것은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도 좀 해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꼭 민주당이라고 지목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법을 만들 때는 어떤 당파적 입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정도 의견을 저희들은 이제 정리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요. 네네네. 두 분의 얘기는 난 다 그 좋은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 거부권 문제는 뭡니까? 사실 그 제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네.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잘 있었어요. 문제는 최근에 거부권이 그냥 그 정말 법을 무시하고 막 남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 남발되는 걸 막아야 돼요. 지금 현재 네. 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저 거부권을 행사를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것은 소용돼야 된다고 봐요. 법적으로는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부권을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는 거. 반대 입장을. 예. 그래서 문제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서 조혜진 그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네.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저도 사실은 절충을 해서 예. 대통령이 이거는 수용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 두세 달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현직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상대 후보들한테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이 합리적인 독소조항을 뺀 비당파적인 정말 중립적인 그 특검을 내세워 가지고 사실관계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합의하면 이태원 특별법처럼 재가결돼 가지고 대통령도 그건 거부 못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독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더 위헌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대통령에 넘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입법권도 그렇고 거부권도 그렇고 비정상적인 사태를 초래해버려서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15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보면 어떤 행태가 이제 반복이 되냐면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간호법 같은 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한쪽에 치중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부권이 입법권 자체를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논의를 해갖고 다시 법안이 좀 수정이 되는 의견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거부권이 행사돼야지. 예. 그 국회에서 만든 법 3분의 2로 제 의결 못 시킬 걸 해서 딱 어떤 입법을 막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상승작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때는 정말 헌법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행사할 때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넘어왔을 경우 여야 간에 대화를 나눠서 이 법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의되면 만들 것이냐. 그러면 그야말로 법이 서로 간에 합의된 법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부권이 아예 입법권 자체를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국회 민주당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일종의 하나의 싸움터가 돼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법률안 거부권 전국은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우리가 또 이제 국회 작년에도 그러니까 22대 국회에도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간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 몇 건 안 되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이해관계자 외에는 모르는 수많은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공포하고 시행이 되는데 15개가 올라와서 15개 다 거부가 된 게 아니라 합의된 거예요. 예, 그중에서 15건이 거부가 됐다 이 말씀이신 그건 거죠. 다 정파적인 법안들이고 그것도 정파적인 입장을 조금만 양보해서 합의하면은 3분의 2 아니라 그냥 합의 처리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안 하는 그것이 저는 좀 아쉽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만 더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아까 우리 시민 인터뷰에도 저출생, 기후위기나 좀
시대의 변화에 반영된 그런 좀 헌법 전문이 들어가야 된다. 또 5.18도 정치권에서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 개정할 것이냐. 그래서 원포인트로 뭐 빨리라도 좀 한 건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일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상수 대표께 먼저 일괄이 맞을까요? 헌법 개정을 하는데 전부 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요. 예. 저는 그래서 부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부분 헌법 개정, 특히 권력구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권 부분은 난 미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선순위로 할 수는. 근데 그러면 원포인트로 하면 될 텐데 조전을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이 원포인트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처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우리 권력 구조가 어떻게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합의됩니다. 국민들도 동의해주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파적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원래 우리 헌법이 경성헌법이라고 해서 헌법 개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함부로 손 못 대게 헌법 반대가 연성헌법이고 헌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국민들도 헌법 함부로 건드리는 거 썩 좋아하지 않은 그런 정치 의식이 있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맨날 싸우니까 조그마한 일 가지고 싸우는데 이런 그런 권력 구조나 이런 거 가지고는 더더욱 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잘 안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상수 대표님 말씀처럼 한 가지라도 일단은 개헌을 해보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거 뭐 이렇게 되네 합의가 되네 개헌이 되네 바꿀 수 있네 이런 걸 한번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 절차도 좀 손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시대에 따라서 빨리빨리 국민적 합의만 된다면은 그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 개정 절차 자체도 좀 더 완화시키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면적 개정을 좀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도 제가 국민 투표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까다롭고 길어질 수 있는데 원 포인트냐 또는 일괄이냐 뭔가 좀 효율적인 걸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방금 나오신 말씀대로 순차적, 단계적,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국민들은 또 그래요. 그러면 정치인들 당신을 위한 헌법 개정만 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출생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또 AI 시대의 도래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기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 젊은 친구들 결혼하라고 국가에서 아무 방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의 책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조항을 넣는다 할 때는 아마 저는 순차적으로 다 원포인트 개헌만 하려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좋으니까 여야 간에 쉽게 저는 합의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최소한의 합의 본 것만큼이라도 개헌을 하더라도 시대가 변한 그 변화상을 이제 반영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36년, 40년 가까이 5년 단위제로 그대로 유지한 것이 문제도 문제지만은 1987년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 분권 문제 이런 것들 지방 분권을 해놓고 무슨 권한이 단체장한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지방에 가면 손님으로 가야 되는데 왕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사권, 예산권 다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처음에 논의하게 되면 또 충돌이 되기 때문에 다 밀어놓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시대적인 반영, 저출생 문제 이런 것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헌법에 담아가면 좋죠. 한꺼번에 전부 다 하려면 그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요. 지금 원포인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4년 중임제 하나만 논의할 때도 그것만 논의하면 우리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4년 중임제를 하면서 관련된 거 아까 얘기한 근데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 거부권도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결선투표제. 네.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그 관련 문제까지 결부시켜서 하려고 한다면 그건 원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떤 무슨 권력구조 전체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권력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정말 그 다당제로 가고 협의제 민주주의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논의를 하고 다음에 이제 기본권에 관해서는 또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 권력구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논의를 시작하면서요. 네.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요. 주거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민 문제, 정책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헌법에서 다룰 상황이면 헌법을 다뤄보자까지도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저는 논의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나올 수밖에 없다. 조정인 의원님은 추가적인 의견은? 예, 말씀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 시장님하고 생각하고도 이게 비슷한데 예. 여야가 논쟁 없이 시간 안 끌고 바로바로 합의되는 거는 굳이 여기서 이번에 뺄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하면 좋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의견이 잘 절충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이 개헌 자체가 불투명해지면 그건 빨리빨리 이제 정리해 버리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했지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조문 하나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제를 하나를 바꾸는 건데 그걸 그 권력 구조를 바꾸려면 권력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갈 경우에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된다. 그런 게 전제가 된다면은 또 여러 조항을 손봐야 된다. 대통령 권한이 여러 조문에 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하면 그냥 조문 하나 바꾸는 건 아니다. 예. 하나의 주제, 하나의 어젠다에 집중해서 바꾸는 거고 그 플러스해서 여야 간에 합의되는 거는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 참 재헌절이 이렇게나 헌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끝으로 헌법 학자이기도 하시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계시니까 박상철 차장님께 한 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0초 정도요. 자, 재헌절이 공휴일도 아니고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헌법의 의미, 재헌절의 의미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재헌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엊그제 어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야기하면서 우리 재헌헌법이 대단하구나.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 그해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약간 무리된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 미군정 하에서 단독 정부로 수립을 했는데 그 많은 토론을 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또 그 재헌절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 재헌 의원님들은 이 전차표가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슬슬 해주셔야 됩니다. 또 뭐 방에서 모여서 4명이 한 명 자면서 했던 것들. 그래서 그 우리 국가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그런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 재헌절 의미는 굉장히 크고요. 그 개헌 문제 얘기한 것도 보다 좋은 리모델링 하자는 겁니다. 혁신은. 말씀하신 대로 재헌절의 특별한 의미 잘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